자, 일제시대에 들어갈게요. 자, 일제시대에 이제 보면 이제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들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산업운동 이후에 이제 일어날 때 전후해요. 일본의 식량 사정이 나빠지자 일본은 부족한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산미증식 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쌀 수탈을 강행했다. 이에 대한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일제는 이 산미증식 계획을 이제 추진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산미증식 계획은 1920년대 추진했죠. 그래갖고 이제 일본에서 급격한 이촌 항도 형상 때문에 산업화를 통해서 일어난 이촌 항도 형상 때문에 쌀이 급격하게 부족해요. 거기에다 이제 1920년대는 이제 1차 산업이 끝난 다음에 일본 독점 자본주의가 이제 형성되죠. 그래서 잉여 자본에 투자되어서 조선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때문에 이제 산미증식 계획을 실시했는데 기록에 보면 산미증식 계획 총 3번을 실시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산미증식 계획은 3차는 제외하고 1, 2차죠. 그래서 1, 2차에 국한돼서 이제 얘기하는데 일본은 이제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는데 이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은 이제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구특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개간 사업이나 수리 시설 정비, 저수지 축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농사 개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버품종을 개량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경종법 개량, 화학 비료 사용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요 토지 개량 사업과 농사 개량 사업 좀 특징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리조합 같은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수리 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수리조합을 만들 때 토지의 60%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찬성을 하면 그 지역에서 수리조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리조합비를 토지에 비해서 낸 게 아니라 대개 보면 그냥 똑같이 내는 거죠. 회원끼리. 근데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 중소지주들 사는. 그래서 주로 은행에 돈을 빌리면 고지도 빌려주죠. 근데 대지주들은 저지도 빌려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중소지주층들이 몰락을 하고 그 땅에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야? 일본인이나 한국인 대지주에 넘어가죠. 그래서 토지의 양극화가 더 강화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서 이제 그 다음 표에 보고 산미증식 계획이 한국 농업에 끼친 영향을 200자인을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에 보면 경종이 있어요. 경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쌀농사와 관련된 거야. 쌀농사. 그리고 이제 있는데 쌀농사 비중이 점점 올라가죠. 쌀 비중이 이렇게 보시면 나머지 비중들은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쌀에 뭐가 일어나죠? 단작화 형상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산미증식 결과 쌀의 단작화 형상들이 일어나는 문제점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보시면 되고요. 쌀의 단작화가 일어남으로써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자, 그 시장 가격에 쉽게 뭐냐면 노출이 돼. 어떤 자연재해나 시장 가격에 의해서 쌀값이 떨어지거나 그럴 경우에 어떻게 돼요? 큰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다종으로 이렇게 심지 않고 단작화의 문제점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쌀의 단작화 형상들은 요때만 벌어진 게 아니라 이미 이제 또 나중에 미공법이 실시되면서 우리나라 원조 물자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값산 면화라든지 그 다음에 밀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뭐만 지어요? 쌀만 지어. 상품 경쟁력 있는 이런 것도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자, 산미증식 계획 결과 대지주의 성장과 한국의 자장농 감소는 식민지 지주제 확대 현상이 일어났는데 자, 산미증식 계획 이 같은 초래한 이유를 기술해보고 아울러 이에 대한 농민들의 저항이 1930년대 이후 어떤 형태가 나타나는지 간단히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자, 요 안에 두 개를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식민지 지주제는 뭐예요? 일본이 이제 뭐냐면 식민지를 통치할 때 지역 통치 말단을 누구 삼는 거죠? 지주 삼는 거야. 지주를 통해서 식민지를 지배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제 1910년대 그 토지조사 사업에도 보이고 1920년대 산미증식 계획을 보여.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을 통해서 토지 소유의 양극화 형성도 드러나고 그 다음에 지주 입장일 때는 자신의 토지 경제적 어떤 부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하고 유착할 수밖에 없어요. 식민지 당국과 유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상당히 친인화되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과 연결되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이 같은 그 결과 초래된 이유를 두 가지 기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삼매징 식계에 의해서 토지가 뺏기고 소량을 전락한 농민들이 50% 이상의 일본인 지주들에게 바쳐야 되고 지주주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수혜조합비 같은 거 있죠? 이런 명목으로 해갖고 대거 이제 몰락을 하고 등등을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0년대 그 소작쟁이 특징 요것도 뒤에 좀 나오는데 자 처음에 20년대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생존권 투쟁이었죠. 근데 30년대 들어서 이제 사회주의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그 항해민족운동 그러니까 좀 약간 정치적 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바뀌게 돼요. 성격이 바뀌게 된다. 요거 그대로 뒤에 또 문제가 나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2번을 볼게요. 2번. 자, 다음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이 취임하면서 발표한 유고 및 훈시 내용이다. 이 총독이 이제 재임 기간에 일어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보면, 잠깐만요. 자, 그 문제를 보면 이제 그 연설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1920년대 3대 조선 총독이었던 사이토의 유구와 훈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제 유구와 헌신하는 거는 이제 나라에 겨냥한 어떤 정책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널리 알려준다. 이런 뜻인데, 사이토는 언제 부임해왔죠? 3.1운동 직후에 부임해왔죠. 이 사람이 이제 추진했던 정책이 무슨 정책이에요? 문화 정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20년대에 있었던 내용을 좀 보면요. 자, 거기에 조선총독부가 조선 농지령을 내렸다. 자, 요거는 몇 년이죠? 1934년이죠. 외워두세요. 이거 또 예전에도 문제 나왔던 거야. 조선 농지령 공포연도. 그래서 조선 농지령은 이제 사회주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 그 후반기 안정화를 목표로 농촌 진흥 운동을 이제 30년대 펼쳤는데 요거의 일환으로 이제 펼쳤던 운동이다. 이렇게 좀 입법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니은은 치안유지법을 시행했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이제 일부 지식인들이 이제 교육의 지능이 미래 그 장래로 결정한 갈림길을 보고 조선교육회를 창립했다. 조선교육회는 1920년대 20년. 예. 그래서 니은과 디귿은 맞죠. 그래서 니은을 보면 일제 지방통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319군을 218군으로 그리고 4351면을 2517면을 통합했다. 이거는 이제 일제가 통치하고 하면서 1910년대에 행정교육 개편 내용이에요. 예. 그래갖고 요거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부군이라는 게 예전에 있었죠. 지금은 고부면이에요. 예. 정읍시에 속해 있는 고부면인데 이게 예전엔 고부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고부라는 명칭이 그 고창과 부안을 합쳐서 고부죠. 예. 근데 고창과 부안이 독립해 나가고 고부군이 면으로 강등돼서 조금 정읍시인가? 정읍군으로 이렇게 편입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고부 밀란할 때 요때 고부는 군단이에요. 지금 고부 군수. 근데 면으로 이렇게 강등했는데 제가 고부면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에 전기를 받았는데 동학농민에 전기를 받은 게 꼭 고부면만 하는 게 아니라 고창과 부안도 그 당시에 뭐예요? 고부기 때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했는데 고부가 좀 약간 찍혔죠. 예, 동학농민 운동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 미은은 이게 10년대에 있었던 거고 백나온이나 그 다음에 백나운, 안재원, 항의건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든 조선사 연구회가 있는데 이거는 비타업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단체들이 만든 학술운동 단체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어떤 제도 문물 학설을 그대로 따르지 말고 조선에 통용시켜서 조선 실정에 맞게 적용하자. 그런 내용을 이제 조선사 사정 연구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조선 사정 연구회는 25년에 만드셨어요.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미은이에요. 3번이죠? 예. 그 별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09년 문제인데 이 09년은 어떤 시대가 있었죠? MB 정권 때야. MB 정권 때는 근현대사들 특히 일제 통치 시기들 뭐라고 할까? 그 항해 독립투쟁보다는
주로 뭐 일제 강점기 때 정책들을 주로 하고 문제도 이런 식으로 개파로 내놨어요. 예,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맨날 몇 연도 막 물어보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3번 문제 볼게요. 3번. 자, 여기 이제 그 369페이지에 제가 1910년대 일제 통치정책 정리해놨고요. 20년대에는 371페이지 있으니까 이제 참조를 해주시고요. 자, 3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일제 지방 통치에 관련된 자료다. 기획과 디귿에 대한 설명. 모든 것은, 자, 오늘 면사무소에서 면협의회가 열렸다. 나는 그 면협의회에서 지명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회의에 참석해야 됐다. 있고, 밑에 보면 이제 올해 총독부는 부와 면마다 협의하는 자문기구를 처음으로 설치해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고 선정했다. 여기에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부와 면의 협의회야. 거기에서 이제 이게 두 개의 답이 나올 수 있어요. 1920년이나 30년대에 이렇게 있는데, 지방자치제법은 이제 관련된 것은 3.1운동 이후에, 지방자치제 그 제도를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1920년에 1차 지방제도 개편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이제 수정을 만든 게 1930년대야. 30년. 2차죠. 요때 이제 이 1차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결정적인 단수가, 부협의회가 아니에요. 2차는. 부협의회가 아니고 여기는 이제 부는 위결기관이죠. 이 승격이 돼갖고. 그래서 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시대는 지금 없지만 행정단위가 예전에 부라는 곳은 어디냐면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된 지역을 부라고 했어요. 부. 그리고 이제 또 뭐냐 도시 지역 같은 경우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된 지역을 정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된 지역을 동이라고 했어요. 동. 그래서 일본에 보면 일본에 이제 그 서울에서도 보면 명동 아시죠 지금? 명동 가보면 좀 건물이 아기자기하고 그게 이제 약간 일본풍의 어떤 도시계획적인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는 예전에 명동이라고 하지 않고 명정이라고 했어요. 왜냐면 일본 애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쪽 동네가. 자, 그럼 하여튼 요 당시에 이제 이거는 이제 1920년이라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농업공황으로 닫힌 부항의 대책을 촉구한 목적으로 이 농업공황은 이제 193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것인데 이 농업공황 때문에 이제 제2차 삼매징식 계획이 중단이 되게 돼요. 그래서 부협의회의 위결기간을 한다. 여기에서 이제 협의회가 있죠. 위결기간으로 바뀐다고 했죠. 이거는 뭐죠? 30년에 공포한 제2차 지방자치 개선 자치법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때 이제 법령에 따라서 부회 선거를 하는데 요때 부회 선거는 오늘날 같이 보통 선거제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어떠한 그 세금을 재산이나 세금을 내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는 건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냐면 일제 시대 때 그 일본 사람들 물론 이제 한국 사람도 소수가 있었어요. 소수가 거기에 부에 살면서 어느 정도 재산이나 세금 납부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상당히 부르주아 출신이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지금 오늘날 친일파된 가능성이 많죠. 예. 그래서 부에서만 유교기간을 두고 그 하부 단위인 이제 명 같은 거 유교기간 안 둔 거는 한국 사람 못 믿겠다는 거죠. 예. 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30년대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 교육조치와 함께 일제는 그 면협의회를 감독하기 위해서 경무총감부를 설치했다. 경무총감이라는 것은 조선총독부의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조선 치안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총독 밑에 경무총감부가 있고 거기 경무총감이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이죠. 경무총감은 총독 바로 밑에 있는 2인자예요.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서열상은 정무총감이 있지만 실질적인 2인자는 경무총감이었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됐냐면 일제가 우리나라 항일 합병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이거 좀 곤쳐야 될 것 같아. 합병이 아니라 병탄이라고 해야지. 병탄. 네. 병탄 후인 1910년대예요. 10년이니까 맞지가 않아요. 이거는 시기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은 이제 계기로 10호 단위의 예국반, 오늘날 반상의 기원이죠.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 요거는 이제 언제 때냐면 1930년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일제가 이제 중일전쟁 이후에 뭘 조직했냐면
그 국민정신총동맹 동원연맹을 조직해요. 그게 이제 일본이랑 한국도 같이 조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지부격인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결성하고요. 그 국민정신총동맹 동원연맹의 하부 조직으로 행정 단위별로 또 지방연맹, 그 관공서, 학교, 회사별로 사회단체별, 직장 단위별 조직을 만들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그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이 동까지 행정 단위별 지방연맹의 산하 조직으로서 만든 게 뭐냐면 예국반이야. 그 시포를 묶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이제 알리고 통보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정기조 반상회를 해요. 그리고 오늘날 비슷하죠. 반상회 다 영향을 받은 거야.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1930년대 38년 이후니까 시기 좀 안 맞죠. 자, 그 다음에 기획과 니은 사이에 국내에서 자치운동의 신간회가 구성됐다. 맞죠? 그래서 기획은 1920, 그 다음에 니은은 1930, 신간회는 1927년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기획 조치는 3.1운동 계기로 문화통치가 시행됨에 따라 니은 조치로 바뀌었다. 이거는 이제 3.1운동 계기로 해서 기획 조치가 실시된 거죠. 요거는 좀 뒤에 있는 거고, 니은 조치는. 그 다음에 디귿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시행된 게 아니라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선거권이 누구한테만 주어졌어요. 어느 일정한 재산이나 납세를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다. 그래서 차등 선거였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지방자치 선거를 할 때 그 공익 광고를 보니까 그게 나왔더라고요. 일제시대 때 그 부협의회 그 광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때 선거권은 돈 있는 사람들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자. 그 내용이 있었거든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교육령이에요. 조선교육령과 관련된 것은 한국사에도 나오고 역교론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내용 설명은 이제 역교론이 더 잘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가를 이제 보면요.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이거는 언제 때냐? 자, 당국은 일신동인의 뜻을 받들어 민복을 증진시키고 새로 조선교육령을 냈습니다. 이게 쭉인데 이건 뭐와 관련된 거죠? 가는 자, 내선일체 구별 없이 소학교령, 중학교령, 고등학교령에 의해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게 이제 3차 조선교육령이죠. 3차 조선교육령. 일신동인이라는 말이 잠깐 이제 참고로 어디에도 쓰이냐면 문화통치에도 써요. 문화통치. 그러니까 일신동이 뭐예요? 일본과 한국인은 같은 민족이다. 이걸 강조해서 하는데, 근데 실제로 이 문화통치 시기 때는 이건 명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문화통치가 아직까지는 뭐죠? 이혼화된 조직이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단서가 되는 게 내선인의 구분 없이 내선일치잖아요. 내가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령 이건 뭘까요? 여학교동.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이혼화된 조직을 일원화시키겠다는 거. 위에 상향으로 평준화시킨 거예요. 하향으로 평준화. 일본 간제에 따라서. 그래서 소학교, 그다음 중학교, 그다음에 여자의 경우에는 고등여학교로. 이때는 고등학교가 없었죠. 예,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트의 1938년에 3차 조선교육입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고요. 나는 이제 보면 이제 임시 교육조사위원회가 설치되고 그 결의에 의해서 개정안을 만들었다. 그 개정안에서는 처음에는 대학교육 사범교육기관이 설치되고 일찍이 이제 그 개혁했던 공립보통학교를 400개의 교로 증설했다. 일면 상교주의 입각해서 한 건데 이거는 1922년에 2차 조선교육령이죠. 1차 조선교육령과 2차 조선교육령 중간에 또 하나의 개정이 있잖아요. 이게 뭐죠? 1차 조선교육 개정이 있어요. 이거. 자, 하여튼 이 성격이 비슷비슷한데, 자, 이거 내용을 이제 있고, 3번 단은 뭐냐면,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서 이제 어떻게 유의할 것은 한국 시민의 의무를 다하도록 한 거다. 직업과 실업과 이런 우리가 말하는 교과 개념을 뒀죠. 설치해서 그 주요 산업기술을 습득하고 국민학교라는 말이 이제 등장해요. 국민학교 말은 언제 등장하죠? 소학교가 나중에 국민학교로 개칭된 것이 3차 조선 개정이에요. 이게 1941년이에요. 그리고
수업료는 6년 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이제 직업과 실업가가 있고, 이렇게 있는 내용들 딱 보니까 4차 조선경영이야. 그래서 이제 1943년,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말 잘못했네요. 제가 이걸, 4차가 아니라 3차 조선경 개정이에요. 말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학교 명칭이 있고, 한국시민 국민학교 개칭했죠. 그리고 나서 교과목 국민과, 이수과, 체력과, 예륜과, 직업과를 두고, 역사는 어디에 속해요? 국민과. 이게 이제 3차 조선 개정이고, 이게 이제 연도가 1941년이고요. 4차 조선 경영은 그 뒤에 1943년이에요. 예, 아까 이제 좀 말 수정해 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이제 각각의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가조치로 이제 보통학교 수업 여한이 6년 후 늘어났다. 자, 그 4년에서 이제 6년 후 늘어난 것은 언제 때죠? 1차에서 2차 넘어갈 때죠. 4년에서 6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보통학교는 이제 조선인들의 말하는 소학교야. 예전에 소학교였다가 일본 애들이 이제 보통학교 개칭했죠. 왜 보통학교 개칭했어요? 요 정도만 배워도 한국인들이 딱 나왔다. 보통어 배운다. 이렇게 해서 보통학교 개칭한 거야. 예. 그래서 1차 때는 4년, 2차 때는 6년. 지금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날 가조치로 인해서 총독은 형병경찰 제도를 폐지하고 보통경찰을 실시했다. 요거는, 가조치 때가 이제 30년대, 3차 조선기후 38년이죠.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1920년대죠. 20년대. 그날 나조치와 함께, 한국 학교와 관공서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다. 요게 2차 조선 교육령인데, 요게 이제 그 금지된 시기가 언제냐면, 그 학교와 관공서가 사용 금지한 것은 1937년이에요. 37년. 그래서 그 내무국장이었던 내무국 국장이었던 그 내무부대 내무국이 아니라 내무국 국이라고 써야 되는 못하네. 예. 내무국장이었던 오타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각급 각청에서 조선어 통역을 폐지와 함께 이런 사용을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4월달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보통학교 조선어 교육을 폐지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3차 조선교육에 반영되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3차 조선교육에서는 중학교에서 한국어가 뭐가 되죠? 수의 과목이 되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 당시 소학교에서는 아예 폐지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중학교에 남아있던 수의 과목조차도 어떻게 돼요? 폐지시켜.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요 부분에 이제 학교 다녔던 사람들은 그 학교에서 한국어를 말하면 일본어 교사들한테 걸려가지고 뭐야? 야단맞고 벌금 물고 지금 벌금 되게 좋아하시잖아. 그래서 뭐 그 애들한테 벌금 물리고 지금 학교에서 공식으로 인정 안 하는데 벌금 물리고 뭐 출퇴한다고 해서 이제 늦게 오면 막 벌금 물리고 그러잖아요. 다 어디에 일제시대 때 유산이에요. 요때부터 이제 벌금으로 물려요.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일본어 정책이 강요 정책이 별 의미가 없었던 게 뭐냐면 그 당시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보통학교, 소학교 다니는 사람도 전체 인구의 10명 중 한두 명 정도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이제 뭐냐면 공지하거나 통보할 때는 조선어도 한글도 같이 사용해.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일본어만 얘기하면 먹혀들지가 않거든. 그래서 이게 일본이 우민화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지만 이게 또 우민화가 뭐냐면 일본의 통치의 발목을 잡는 거야. 뭘 알아야지 우민화를 시키지. 예,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뭐 7, 80대 분 중에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 일제시대 때 80년대 그 80대에 나오는데 일본어 잘하신 분들 김대중 대통령도 일본어 되게 잘하셨는데 그분들은 일제시대 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근데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인데 우리 할머니도 그 일본어를 좀 하시긴 하시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본어 있죠? 그 정도야.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들 보죠. 다들 보면 이제 조선의 창씨개명을 실시할 후에 취해졌다. 맞죠? 그래서, 그 창씨개명이 이제 언제 있었냐면, 그 창씨개명이 이제, 잠깐만요. 물 좀 먹고. 앞에 이제 조선의 교육령 개정은 1941년에 있었죠. 예. 근데 창씨 개명은
그 조선민사정 개정이 있었어요. 이거 좀 고치세요. 네. 조선민사정이 요때 실시한 게 아니라 개정 조선민사정이야. 조선민사정은 뭐냐면 오늘날 말하면 민법이에요, 민법. 그래서 일본은 이제 그 우리나라 통치할 때 이원적인 법 체계를 운영했다고 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정식 법을 가지고 통치한 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재정이나 그나 총관부 영리를 통해서 행정 명령을 가지고 통치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 뭐라 그럴까, 대통령, 뭐 총무부령, 내무부령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 민사정이라는 것은 영자가 붙으니까 행정 명령인데 오늘날만 민법이에요, 민법. 민법인데 이 그 내용 주요 내용들이 거의 결국이 몇 개만 제외하고는 일본법 갖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대개 이제 우리가 행정명령을 내릴 때 총관부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법도 있어요. 뭐 조선 태영령이나 이런 것도. 근데 거의 한 90%는 일본법을 갖다 뺏겨가지고 썼어. 그래서 이거는 누구한테만 적용되냐면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이원적인 법 체계를 운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특강에는 그 내용이 좀 잘못 설명하고 있더라고. 마치 이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적용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조선 민사정을 여러 번 개정을 했는데 1939년에 조선 개정 내용에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창시개명이 있어요. 여러분들 창시개명은 알다시피 박정희가 뭘 개명했어요? 그 갑자기 생각 안 나요. 이 사람 개명한 게 뭐죠? 닭깎이 마사오로 개명했죠. 예, 그것 좀 개명을 한 거야.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개명을 한 건데 박정희도 좀 억울한 점도 있어. 왜냐면 어쩔 수 없이 개명한 것도 있긴 하거든요. 왜냐면 안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박탈당해요. 근데 이제 일부 친일파들은 창시 개명을 안 해도 돼. 예, 얘네들은 이미 뻑석까지 일본인이기 때문에 인정받은 거죠. 그리고 일본 애들도 이걸 자발적으로 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몇 명 안 한 사람도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예전에 교학사 그 한국사가 요로 먹는 게 뭐냐면 김성수나 이런 사람들은 창시 개명이 안 했기 때문에 친일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게 뭐냐면 친일파의 증거가 되는 거야. 증거가.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 일본 입장 올 때는 안 해도 되는 애들이야 얘들은. 그래서 있고. 근데 이제 박정희가 요거도 먹는 게 뭐예요? 닭깎이 마사오도 개명했다는 게 그보다는 닭깎이 마사오도 개명해놓고 뭐냐면 행동과 아는 걸 일치시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행동과 아는 걸 일치시켰기 때문에 이름하고 행동하고 일치시켰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다른 사람은 행동하고 이름을 분리시키는데 그 사람 일치했잖아. 혈서도 쓰고 예전에 독립군도 때려잡고 예전에 말했으면 이제 잡혀 들어갔을 텐데 다행히도 지금 없으니까.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그 3차 조선 개정이 창시 개명 이후이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과 맞는 내용이죠. 답이 4번이고.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겠어요? 먼저 2차 조선 개정령이고 그 다음에 3차 조선 교육령, 그 다음에 다죠. 3차 조선 교육령 개정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요 내용은 좀 뭐냐면 한국사 내용도 알아셔야 되겠지만 역교동 관련된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요 부분은 저렇게 좀 아시면.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제가 1930년대에서 이제 40년대 일제 통치 정책의 내용을 정리한 걸 실어놨고요. 참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374번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국내 독립운동의 전개 이렇게 이제 보면 191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주대 경향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1910년대 국내는 이제 민족운동은 거의 비밀결사 형태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독자적인 한국인 단체들을 인정 안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밀결사 형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무장 세력들 많이 이제 빠져나갔고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흐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복벽주의 단체가 있어요. 복벌주의 단체. 복벌주의 단체도 이제 입헌군주의를 할 것이냐, 전제군주제를 할 것이냐, 그거죠. 그래서 복병이 가능했던 것이 아직까지 이 당시에는 누가 살아있었어요? 고종이 살아있었죠. 그걸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복벌주의 단체의 대표적인 이제 그 단체가 독립의군부죠. 마지막 그 의병단체였던 임병차의 그러니까 독립의군부였고, 신한혁명단도 있는데 신한혁명단은 이제 원래는 복벽주의 단체였는데 대동단결 선언을 계기로 해서 뭘로 바뀌어요? 공화주의 단체 바뀐 단체죠.
그 다음에 공화주의를 포방한 대표적인 단체가 대한강복회, 뭐 조선군민회 이런 단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 계몽주의 계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해 의병 투쟁 계열도 있고 등등 여러 계열이 있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답이 4번이겠죠? 비밀결사 형태 지하 조직이 전개됐다. 왜? 그 당시 합법적인 조직이 없어. 그래서 종교단체랑 학교단체 외에는 다 불법이야. 무슨 법 때문에? 보안법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학생층 중심으로 가격하게 운동했던 건 1920년대. 그래서 이제 그 비밀 조직을 통해서 60만세 운동이나 강조 학생 항해 운동을 얘기한 거고요. 자, 농촌 중심의 어떤 계몽 활동, 이건 20년대, 30년대 넘어가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 후반대에서 30년대 초반에 뭐 분화우도 운동이나 문자보고 운동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생존권 투쟁, 이거는 1920년대. 20년대는 이제 농민운동이나 노동운동이나 1920년대 생존권 투쟁, 30년대 정치적 투쟁, 반제국주의 투쟁으로 바뀌게 되죠. 성격 변화. 자,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좀 볼게요. 자, 2번은 이제 이것도 연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자, 다음 보기는 한마 일제 시기 때 일어난 애국계몽운동에 대한 그 애국계몽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의 어떤 간한 자료다. 시대순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는데, 일단 이제 시대순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니은을 먼저 볼 수 있죠. 자, 2천만이 3개월 상정하여 담배 흡연을 폐지하고 뭐 대규모로서 매일마다 20전 징수하면 1300칸이 될 수 있다. 요건 국채보상운동이죠. 국채보상운동 몇 년에 일어났어요? 1910년이죠. 그래서 일제가 차관을 용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와 정치를 장악하려고 하니까 일어난 건데, 그래서 어디에서 출발했냐면 대구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대구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제보상 기성회가 만들어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그래서 일제 통감부는 국제보상운동을 벨운동으로 보고 그 통감부는 탄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유용했다 하면서 잡아들이고, 물론 나중에 무죄 판결 받았지만 이 자금을 또 총감부에서 강탈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대구에 가보시면 그 국제보상운동 관련된 기념공원이 있더라고요. 예. 거기 대구에 사신 분은 다 알지만, 그래서 예전에 좀 대구가 지금 되게 보수적인데 예전에는 상당히 반골이었어요. 그 지역 자체가. 자, 있고, 그 다음에 기획은 이제 그 다음 기획이죠. 자, 이 기획은 이제 어디에요? 이거 많이 봤죠? 어디에서 봤어? 거기 국어 시간에 많이 봤잖아. 예. 이거는 3.1운동 때 반포된 기미 독립선언서죠. 이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이것은 조선민립대학운동이죠. 민립대학 설립운동.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성준비회가 반포한 조선민립대학 설립 기성의 반포 취지서야. 1923년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는 게 뭐죠? 니은이죠. 니은.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발표한 그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예요. 몇 년도에 있었냐면 일본이 이제 진주만을 공격했잖아. 그래서 이제 태평양전이 시작됐죠. 이게 1941년이야. 그거 왜 공포했어요? 이것은 이제 물론 임시정부가 이제 선전포고했다고 해서 일본이 뭐 알아주나? 그냥 웃고 넘어가지. 예. 근데 왜 했냐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우리도 연합군 자격으로 뭐냐면 승전국 자격으로 뭔가 위치를 확보하려고 그렇게 공포한 거야. 상징적인 측면인데, 물론 이제 임시정부들 거의 대부분 인정 안 했죠. 예. 누구만 인정했어요? 유일하게 중국만 인정했잖아. 예. 왜냐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런 나라들이 이제 인정을 해줘보면 자기 식민 국가에 있는 그 뭐 임시정부나 다른 임시정부도 뭐야 똑같이 형평성처럼 인정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인정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볼게요. 이것도 이제 비슷한 연도 문제인데, 자, 가와 나는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민족운동에 관한 설명이다. 자,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독립국 단체들 서로 연합해 두만강 국경 주변에 일본과 대규모 전투를 벌였다. 그때 이제 3.1운동에 자극을 받아갖고 국내 진공작전이 많았어요. 연해주나 그 만주에 있었던 독립단체들이. 그래서 그 과정에서 1920년에 뭐 삼두자 전투가 일어나서 있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일어났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 하냐면, 국민대표회의죠.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그래서 이제 국민대표회의는 이제 그 3.1운동 이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 근데 임시정부가 제대로 하라고 못해.
그래서 임시정부 밖에서 임시정부를 해체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했죠. 그래서 개조파, 창조파 논했는데 잘 안 돼갖고 이제 해체돼 버린 거죠. 이게 국민대표회의인데 이게 1923년 1월 달에 개최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고.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신민지 노예교육협회와 그 다음에 조선인 본위교육을 요구하는 동맹후억이 전국에 이제 거쳐 일어나는데 이게 아마 예매한 게 시기적으로 60만 세 운동하고 그 다음에 강조학생 운동 요 둘 사이고 아니면 물어보는지 아니면 그 당시 그 전후도에서 이제 그 동맹 후학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럼 물어보고 있는지 명확하지가 않아. 근데 대충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언제냐면 1920년대야. 20년 중후반 때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그 사회주의자들 주도로 토지혁명을 구원내거는 농민조합 운동이 나왔다. 요거는 이제 언제 때죠? 1930년대 초반 때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 농민조합이나 노동조합에 들어서 적색농민조합, 적색노동조합으로 활동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코민테론부터 인정투쟁을 받으려고 가격화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공산당 조직이 어떻게 노출되는 바람에 어떻게 되죠? 나중에 폭삭 망하게 되죠. 예. 자, 그래서 그때 이제 30년대 초반에 농민운동이나 그 노동운동은 되게 이제 그 대규모화되고 조직화돼요. 그러니까 발생 빈도는 적은 데 비해서 그 발생의 규모나 그 강도는 더 강해.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구한 내용도 다르죠? 그 1920년대는 뭘 요구해요? 저 생존권 투쟁. 근데 여기 30년대는 그 반제국주의. 그 다음에 반봉건주의 그런 것들을 이제 내세우고 정치 투쟁이고 합법적인 투쟁보다는 비합법적인 투쟁. 물론 그게 나쁘다고 볼 수 없어. 왜냐면 합법적인 투쟁이라는 자체가 일제시대 때는 뭐야 그냥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했긴 했죠. 근데 이게 전술 차원에서는 좀 약간 미스였죠. 그래서 이제 문제긴 했는데 자 그러면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가, 다, 라, 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볼게요.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신간회는 시험 문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일단 신간회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좌우합작 운동이었고요. 그 다음에 몇 년도에 만들어져서 이걸 연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죠? 1927년. 가끔마다 신간회와 신민을 착각하신 분이 있는데 글자가 거의 비슷하다 동일한 단체는 아니에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자 4번을 이제 볼게요. 신간의 기본 강령을 쓰고 신간 활동의 역사적 이들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신간의 기본 강령 꼭 외워두셔야 되겠죠. 예.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단결 공고해야 한다. 이 단결 공고해야 한다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 내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분열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기회주의를 일체 배격한다. 이 기회주의는 누굴 의미하죠? 자치론에 호응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계열 이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역사적 의의는 이제 뭐 교과서나 통론이나 이런 내용에 쓰시면 돼요. 민족유일당 운동을 통해서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이념을 총한 단일화된 민족운동을 추진했다. 촉진시켰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는 이제 그 10년도 문제에 관련된 부분은 좀 약간 이제 꼬면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이건. 풀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통론 기본서 읽고는 약간 좀 풀기 힘든 문제들인데, 자, 요게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그 5번에 보면 기획과 관련된 논쟁의 배경에 모든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기획은 여기는 뭐냐면 신간회예요. 일단 신간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보면 노동자는 노동조합, 농민은 농민조합 투쟁해야 된다. 우리를 투쟁하지 않고서는 학대가 강화됐다. 소부르주아 뭐 이런 말 들으니까 딱 눈치 보니까 누가 주장한 거예요?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회주의들이 이제 신간회가 이제 소부르주아 모임이기 때문에 안 된다. 원래 취지를 뭐냐면 없어졌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신간회 뭘 해체라고 하지 않죠. 이들은 해소론을 주장하죠. 좀 더 뭐냐면 더 높은 단계로 지향한다. 그 말이지만 해소론을 주장했고 그거에 반대해가지고 나왔던 게 뭐냐면 안재홍이 두 번째 그 안재홍이 그 뭐냐면 지금 중요한 것은 단결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신간회 해체 반대했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두 번째는 안재홍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논쟁들은 뭐예요? 그 신간 말기 때 이제 신간을 해체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
해요. 그래서 결국엔 제2차 신간의 총대회 때 해체되죠. 그래서 신간에는 전국적인 모임을 별로 안 가졌어요. 딱 2번 가졌죠. 첫 번째 모임은 창간대, 두 번째는 해체대회야. 그 외에는 그 큰 조직을 그 전국적인 모임을 안 가졌는데 왜 그러냐면 총대회를 개최하면 조직이 뭐예요? 발각이 되잖아. 눈에 띄잖아. 그래서 별로 그런 것들은 안 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보죠. 기획 만주사변 이후에 기획의 민족운동 대한 탄압이 심해졌다. 자, 만주사변이 일단 몇 년에 일어났죠? 만주사변은 이제 1931년에 일어났죠? 1931년 9월 8일에 일어났는데, 신간의 해체가 이제 언제 일어났냐면, 1931년 9월달, 9월 2일인가 3일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 만주사변이 뭐예요? 좀 뒤에 있는 거야. 뒤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지금. 전후가 안 맞아요. 그래서 며칠 차이밖에 안 됐는데, 일단은 안 맞는 걸 알 수가 있죠. 뒤에 있는 사건이에요. 해체 뒤에니까. 예. 요런 문제는 좀 쪼잡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있는데, 별로 좋은 문제는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있고, 잠깐 말하자면 2차 전체대가 9월달에 있었던 게 아니라 5월달에 있었네. 예. 그렇지만 하여튼 뒤에 있었던 거죠. 만주사변이. 자, 그 다음에 니은은 프로피텔레 9월 태제가 기획의 개량주의 단체로 규정했다. 맞죠? 요 프로피텔레는 이제 어떤 단체냐면 코미테론의 지도로 결성된 적색 노동조합 인터내셔널이야. 그러니까 하부조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프로피텔레 9월 태제에서 이제 신간애들 소부르주아 정당 조직 개당주의 단체로 간주하고 국내 사회주의자들에게 이제 지시를 내려서 이것을 이제 소시민적 노동운동을 혁명적 노동운동으로 전환할 걸 주장하죠.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래서 1930년대 비합법적인 어떤 적성 노동운동의 배경이 되는데, 잠깐 이제 보시면 380페이지 잠깐 펴보시면, 거기 이제 신간회가 이제 사회주의가 참여하다 보니까,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이제 그 지도가 큰형님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는 코미테름이죠? 그래서 코미테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대표적인 게 12월 태제와 9월 태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12월 태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신간을 비판했지만 나름대로 뭐냐면 신간에 내에서 뭐 활동을 하라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이제 9월 태제 때는 신간을 이제 비판해서 그냥 해체를 하죠. 그래서 12월 태제는 그 기미가 보이는 거고, 9월 태제는 아예 명시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개의 태제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건 맞고요. 그 다음에 민중대회 사건 이후에 기획의 본부 간부들이 타협적인 어떤 노선을 보였다. 맞죠? 그래갖고, 1928년 강주 학생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강주 학생 운동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요. 그리고 그 열기를 이제 확산시킨 차원에서 신간의 본부하고 경성 지의 간부들이 서울에 대규모 민중집회를, 개최를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이걸 사전에 일본이 발각이 돼. 일본에서. 그래서 그때 이제 급진파 지도부였던 허연들이 다수 검거되고, 새로 이제 등장한 집행부는 어떤 사람이 온건파로 구성이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병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출신이거든요. 물론 그렇다 이 사람이 친일파라는 의미는 아니고 좀 온건적이고 타협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건데, 김병로의 손자가 누군지 아시죠? 예전에 1년 전에 뭐 와가지고 했던 좀 노인장을 가시했던 그분이죠. 그러니까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이 그분 딱 활동 보면 알 수 있더라고.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자들 반발이 일어나죠. 특히 여기에서 이제 청교도 구파, 신파 세력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치론을 또 주장하니까 그 내부 갈등이 일어나게 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공황 이후에 일제는 농민운동 개장을 통해 조선농지령을 실시했다. 자, 경제공황은 1929년, 농민운동 개장을 해서 조선농지령이 1934년인데, 자, 요건 뒤에 있는 내용이죠, 일단. 조선농지령 관련된 아무 상관없는 내용이고, 자, 그래서 배경이 될 수 없고, 농민운동 개장과 관련돼갖고, 이제 개장하라는 것은, 친일 농민 조직을 이제 어용 조직을 만드는 건데, 거기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 관련된 이제 그 뭐냐면 조직을 보니까 체제적인 천도교 신파 조직이었던 조선농민사가 있어. 예. 이 조선농민사는 농민조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용조합이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본대의 시대 배경은 맞진 않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 3번이 되죠. 3번. 자, 그 다음에 6번도 이제 신간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보기의 강령을 내세우고 활동했던 단체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 공개하고 뭐 우리 기회주의 일체 배격하고 이건 뭐겠어요? 신간의 강령이죠. 그러면 신간의 강령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찾아보면 몇 번이 되죠? 신간에 관련된 걸 찾아보면 4번이죠. 그래서 전국에 설치된 지혜를 통해서 농민 노동운동, 학생운동을 지도했다. 신간회 같은 경우에는 중앙조직과 지방조직인데 중앙조직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누가 차지했냐면 민족주의자들. 그다음 지방조직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입장으로 때는 중앙조직보다는 그 말단 조직을 차지해야지 뭐야. 민중과 교류를 할 수 있고 자기 세력을 확대시킬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한 것 같아요. 자, 1번은 자치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개량주의적 민족주의자가 아니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사회주의와 결합한 단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권회복과 공화정책 국민국가 수립 목표한다. 그 국외 독립운동 기지 건설한다. 요거는 신간회와 다른 신민회야. 신민회.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돼요. 신간회, 신민회는 시기적으로 차이도 있지만 결정적 차이점은 뭐냐면 신민회는 비밀 조직이야. 신간회는 합법적인 조직이죠.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아니, 7번 문제가 있고 6번. 네, 7번 문제. 자, 7번은 그 복의 취지를 일어난 그 민족운동의 사회적 배경. 1920년대 이제 추진했던 뭐예요? 조선물산 장려에 반포한 그 뭐냐면 조선물산 장려 운동이죠. 이 운동.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인데 이거는 뒤에도 나오는데, 자, 이러한 배경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일단 조선 상인과 일본 상인들의 어떤 조선 상인들이 이제 그 일본 상인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선 우위 정책을 뭐냐면 그 총독부에 요구했는데 총독부가 거절했죠. 이게 있고, 그래서 대등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게 1923년 4월에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 뭐야? 간세가 폐지됐어. 간세가.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먹었으면 간세를 왜 폐지 않고 그대로 있었냐? 자, 일본도 그 당시에 누구 눈치 본다고 했죠? 영국이나 미국 같은 그 열강들 눈치 볼 수밖에 없다고 했죠. 왜냐면 일본도 그들 나라가 뭐예요? 그 불평등 조약을 맺고 있었어. 이게 나중에 1910년대 폐지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간세를 폐지하기 힘든 상황이었어. 그래서 나중에 23년에 가서야 폐지했는데, 다만 예를 뒀죠. 면직물과 주유를 제하고. 그래서 왜 면직물과 주유를 왜 제했냐? 그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없어요. 책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근데 제 생각이 뭐냐면 면직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노동지압적인 어떤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더 유리해요? 조선이 더 유리하죠. 예. 지금도 뭐 중국산 면직물도 보면 금방 그 중국산 사잖아. 값이 싸니까. 그거 이제 보시면 되고, 일본산 어떤 면직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고, 주류 같은 경우에도 비슷비슷한 것 같아. 일본의 그 조선의 술이 들어오면 일본의 어떤 주류 시장이 큰 파동이 일어나니까 막고, 그래서 조선의 어떤 그 소주나 뭐 술이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제 생각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위기의식 때문에 조만식을 중심해서 평양물산 장려하게 조직되고 전국화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자, 조선인과 일본 상인들 상권 다툼이 치열했다. 이거는 뭐 일본이 우위였죠. 상권 다툼 치열할 만큼만 다 하진 않았어요. 비등하진 않았고,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난 건 1907년대고요. 자, 민족자본 육소 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됐다. 그래서 요 당시에는 이제 그 민족자본들이 조금 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거 물론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답이 그래도 근친한 게 3번이죠. 네, 가까운 게. 자, 민족유일당 운동이 되어 독립운동이 결재됐다. 이건 뒤에 얘기야. 1927년 신간회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유사한 거는 3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8번도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가는 이제 물산장려회가 내걸었던 운동의 취지문이고요. 나는 이제 물산장려 운동을 비판했던 세력들이 어떤 세력들이에요? 사회주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이들 입장 올 때는 이제 물산장려 운동에 내걸었던 우리나라 물자 쓰라는 거, 그거는 예전에 민중들은 다 썼다. 너네들 안 써놓고 자기들이 지금 불리하니까 쓰라고 하지 않냐. 비판했던 애. 그래서 이걸 불우주화 운동을 이제 규정을 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 자, 이 논쟁의 계기가 된 민족운동의 전개된 과정을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운동에 대한 찬반 논리를 어떻게 전개했는지 서술하시오. 그런데 과정을 일단은 이제 배경부터였고, 그 전개 과정, 결과 이런 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교과서나 통론에 입각해서 쓰시면 되고, 요때 이제 논쟁이 했던 것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어요. 이념적인 측면에서 누구와 누구의 논쟁이죠?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 간의 논쟁이고, 방법론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이제 뭐냐면, 생산증식론. 생산증식은 뭐예요? 공장에서 이 물건을 찍어내자는 거야. 예. 그래서 이 생산증식론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되게 부르주아 출신들이죠. 이 사람들 되게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경향이 있는, 이런 부르주아 출신이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있어. 생산증식론 하면 공장을 많이 만들고 설비를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물산장려 운동을 통해서 수요는 증대했어요. 근데 수요를 충족할 만한 생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물가를 뛰게 만들게 된 거, 했죠. 근데 누구 이득만 챙긴 거야? 풀어줘야 계층들만 이득만 챙기는 그런 데도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논쟁은 뭐냐면 토산품 장려론이야. 그러니까 그 공장에서 만든 물건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수수 만들어갖고 물건 쓰는 운동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내부에서 그렇게 만들자. 그래서 토산품 장려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비타협적 계열의 운동이죠. 조선민흥회라는 단체들을 중심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생산론과 그 방법론은 크게 이제 생산 증식론과 그 다음에 토산품 장려론 이렇게 두 가지 나눠볼 수 있는데, 앞에는 주로 이제 타협적 민족주의, 뒤에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물사원 장려 운동가 실패한 배경 중에 하나가, 원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총독부와 결탁을 해버린 거야. 그렇다고 해서 이제 조선 그 물산 장려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뭐냐면 타협적 민족주의자, 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일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있는데, 이 세력 중에 하나가 조선민흥회죠. 그래서 조선민흥회는 이제 신간에 관련돼 있죠. 그래서 신간의 그 배경 중에 그 뭐냐면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에서 이제 결집하려는 사회주의 계열로 접근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조선민흥회예요. 그래서 조선민흥회 성립 취지나 그다음에 그 구성원도 보면 사회주의자들이 있어. 서울파 사회주의자들 계열이 있고, 그다음에 정우회 선언 있죠? 정우회 선언은 아까 이제 그 신간을 만들 때 사회주의 측면에서 뭐예요? 민족주의에 접근하는. 그래서 정우회 선언을 통해서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당시 또 이제 조선 공산당 내에 또 우파 그 내부 투쟁이 많았거든요. 계파 간에. 그 계파 간의 투쟁도 이제 정리하자. 그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인 내용들 여기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9번 문제 해볼게요. 9번. 자, 9번 문제는 이제 그 1930년 소작쟁이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는데, 30년대하고 20년대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20년대는 생존 투쟁적 성격, 삼미징식 계획 통한 그거고, 30년대 들어와서 이제 아까 이제 코미테미 지시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신간을 해체된 이후에 그 적색 농민조합, 적색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뭐 항일 민족운동, 민족 해방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일본은 그 전쟁 와중에 일본 이제 그 우리나라가 이제 식량 공급지였는데, 그 와중에 이제 뭐 농촌에서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불평 분만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해갖고 그 한 것이 농촌 진흥 운동이죠. 그 중에 이제 그 과정에 소작 입법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무슨 농지정이에요? 조선 농지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조선 농지정은 아마 지금은 뭐 그냥 면칭만 물어본 게 있는데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조선 농지정은 일단 1934년에 만들어졌고, 외워두셔야죠. 소작이라는 용어 대신에 임차인이라는 용어를 쓰자.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면 빌려준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지주는 임대인이 된 거잖아. 임대인, 임차인. 그랬고, 그 다음에 마름의 중간 수탈을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그 당시 계약농 소작농인데, 그 소작쟁이를 하는 것 중에 뭐냐면 2년 동안 3년 동안 계약을 했으면 계약 기간을 지켜야 되는데,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고 지주가 일방적으로 뭐예요? 소작자가 바뀌는 소작권을 이전시켜주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 비정규직처럼 2년 이상 되면 뭐예요? 자동으로 정규직이 되죠. 그래서 3년은 그 당시 그 관례적으로 3년 소작 그 기간이 있거든요. 최하 3년은 아무리 해도 거기는 지켜라. 법으로 강제시킨 거야. 그러면 요 법을 만들어 놓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법이 3년이죠. 예. 3년하고 그 이상은 계약을 안 하죠.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법 때문에 문제, 비정규직을 몇 년만 계약한 거야. 2년하고 계약 안 하잖아. 왜냐면 정규직 시켜줘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 변동과 없이 이제 임대차 계약이 홀로 유지되고 소유권 변동 없이, 그 다음 고유의 수장료 통제를 하고, 소장 너무 높을 경우에는 법제적으로 감면 청구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선 농지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 소작권을 좀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실제로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소작관계에 비롯한 농업 농촌 문제를 해결해서 8.15 해방 후에 남한과 북한에서 실행된 토지개혁 있죠? 그걸 대상과 원칙 측면에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대상과 원칙에 입각하면 되죠. 일단은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5종보 이상의 그 토지를 소유한 지주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중소지주뿐만 아니라 그다음 일본인 민족 반역자 이런 것들을 뭐에 입각해서 무상 분배, 무상 몰수에 입각해서 이게 쓰시면 돼요. 예, 여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남한 같은 경우에는 토지 상한선이 3정보 제한의 대주주 해안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유상 매입, 유상 분배죠. 예, 그런 것도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여기 눈여겨볼 게 뭐냐면, 북한에도 5정보 이상의 그 지주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3정보 이상만 해도 대지주야.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왜 그럴까요? 북한이 인구가 적죠. 상대적으로 토지는 넓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구는 많고 상대 적잖아. 그리고 토지 비약도가 떨어지죠. 북한 같은 경우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정보만 가지고 있어도 대주주가 되는 거야. 이런 거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교과서에 뭐가 또 들어가 있냐면, 북한의 그 토지 개혁의 한계가 있어. 이건 북한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옆에 중국이나 그 소련도 마찬가지지만 토지 개혁을 이제 할 때 처음엔 토지권을 분배를 내줘요. 근데 이때 분배할 때는 소유권을 준 거야, 경작권을 준 거야. 소유권 준 게 아니에요. 경작권을 준 거야. 경작권을 줬다는 것은 매매나 양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매매 양도 그러니까 매매 양도 저당이죠. 저당권을 없다는 거죠. 왜 국가 토지니까.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공통적으로 보이지만 이거는 소련과 중국도 마찬가지 처음에. 그리고 나중에 점차 시간이 걸리면서 뭘 하죠? 집단화 시켜버리죠. 예, 집단화 시켜가지고 이제 경작권을 다 뺐고 뭐냐면 협동조합을 만들어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이런 것도 있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이 내용이 예전에 빠져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한국사 만들 때, 룰라이트 계열에서 이 내용 집어넣어라. 마치 토지 개혁을 하면, 소유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이건 엄연히 소유권 준 게 아니라 경작권 분배다. 한계를 분명히 적어놔라. 그래서 그 한계로서 저당, 그 다음에 뭐 양도, 그 다음에 매매가 불가능하다. 요 내용이 있어요. 교과서에.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때 이제 토지 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이제 지주의 자식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죠. 김일성은 그냥 보냈어. 왜? 남한에 북한에 있어봤자 신의주 반공 사건처럼 뭐 자기한테 개기기만 하기 때문에 내려보내는데, 내려보내서 유도했던 게 뭐야? 남한 내의 분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극우 세력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때 내려온 지주들이나 그 서북 지역은 또 기독교 세력도 많죠. 기독교 세력들이 오면서 반공을 내세우면서 이제 반공의 선두주자들이 되고, 그 대표적인 단체가 이제 서북청년단 있죠? 이 사람들 다 그 평안도 지역의 누구 자식들이에요? 시주 자식들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쫓겨내오니까 열받는 거지, 김일성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해보자. 요거는 1910년대부터 해서 이제 3, 40년대 국외 독립운동의 전개인데, 요즘에 나오는 부분이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여기에서. 그래서 임시정부하고, 그 다음에,
그 활동도 있죠. 여러 가지 독립운동 단체들. 그래서 MB나 박근혜 때는 그 초반 중반기까지는 별로 안 나왔어. 주로 얘네들 일본 애들 좋아하니 일본에만 통치 정신에 막 이런 것만 설명하고 신간에만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이게 많이 나와요. 특히 임시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은근히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온다는 걸 느낄 수 있죠. 아마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벤처 뭐 사장 중소기업 그 뭐 장관 뽑는데 구구적 인식 건국적 얘기하다가 잘린 일 있잖아요. 예, 장관도 못하고. 예. 그래서 요게 상당히 민감하고 그 아마 그 억눌려 있다가 폭발돼 나온 것처럼 많이 낼 것 같아. 그래서 그 1920년대부터 3, 40년대 그 독립운동 단체 계보들 있죠. 외우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요거. 그래서 예전에 7차 교과서에는 그게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리고 최태선 선생님이 예전에 뭐 계보도 그려놓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것도 이제 봐주시는 것도 좋고, 하여튼, 단체 이름을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1910년대를 볼게요. 자, 1910년대에는 이제 제가 이제 잠깐 이제 388페이지 보면, 거기에 북만주, 남만주, 연해주 지역에 이제 독립국 기지, 그 자치기관, 군정기관 이렇게 정리를 했거든요.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북만주는 한흥동, 그 다음 남만주 사원부, 그 다음 연해주는 블라디포스트의 신안촌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자치기관, 군정기관, 학교가 있어요. 각 외워두세요, 위치하고. 근데 이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름이 계속 바뀌죠. 경학사, 부민당, 한족회, 이렇게 바뀌는데, 다 똑같은 단체예요. 이름을 계속 바꿔. 왜냐면 탄압을 받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바뀌었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요. 자,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있죠. 자, 가지역에 전개된 항일 독립운동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가지역은 이제 뭐냐면 이게 그 호수 하나가 보이죠? 호수 보이죠? 그 지도상으로. 그래서 이 지도상으로 이제 보이는 호수가 신카이호가 있어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거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밀산부에 한흥동이라는 동네를 만들었어. 신민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신민회라는지 대한민 국민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근데 한흥동은 말 그대로 이쪽 한족을 흥하게 한다. 한족은 누구 중요한 거야? 중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할 때 한이죠. 그래서 이제 북만주 지역에 어떤 근거지 역할을 했던 것이 허브 역할을 했던 것이 그 밀산부에서 지난 한흥동인데 그래서 이제 이상설, 이승희 이런 사람들이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대한민 국민이나 신민의 간부들이 건설한 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답이 뭐예요? 1번이죠. 그래서 이상설, 이승희 등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오답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일단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볼 때 B지역이 있어. B지역. B지역은 이제 뭐냐면 용정이죠. 용정. 그 다음에 C지역은 요게 약간 좀 애매한데, 원래 밑에거든요? 근데 아마 이게 인쇄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나 아주 하바rov스크, 요게 둘 중에 하나야. 예. 우스이강 위쪽에 이렇게 되는데, 하여튼 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이 D지역인데, D지역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제가 하얼빈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하얼빈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해서, 위치상. 그래서 요 지역이 어딜까? 그래서 이게 뭔데 이제, 위치상을 이제 볼 때는 뭐 자유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위치가 좀 예매해요. 일단, 여기 지역은. 자, 일단은 이제 있고, 한번 보면, 안중근과 한국 침략의 원인이 이토 시도문에 사살한 곳이 어디죠? 하얼빈이죠? 네, 하얼빈. 그래서 하얼빈이 이제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얼빈은 왜 죽이기 좋았냐면 그 다음에 북만주 초도하고 남만주 초도가 만든 주체가 다른 거 아시죠? 북만주 초도는 누가 만들었어요? 러시아가 만들었고 남만주 초도는 일본이 만들었어. 그래서 헛객이 달라. 헛객이. 그러니까 기차가 이게 개선이 있으면 거기에 헛개 폭이 있거든요? 이게 달라요, 구격이. 그러니까, 남만주 초대도 북만주 초도 그럼 갈아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좋은 데가 어디냐면, 하얼빈이 거기야. 북만주 초도 남만주 연결한. 갈아타다가 죽은 거야. 네, 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서가 이동희가 정 부통령을 하는 대한국 강복군 정부가 했다. 거기에 이제, 블라디포스트,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고, 4번을 보면, 김자진이 거느린 북로군전수군이 청산리 전투에 큰 대승을 거두었다. 요거는 B 부분이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청산리 부분은. 자,
그래도 있고, 아마 이게 지도의 위치가 이게 좀 예민한 게, 이게 그 원판을 적어 놓은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걸 그린 것 같아, 누가. 그래갖고 이게 지도가 정확히 안 나와. 지금처럼 문제가 공개됐던 시기가 아니라, 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조잡하게 만들었는지, 이게 보니까, 거기에다가 인쇄가 좀 약간 타자기 찍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왜냐면 이게 92년도면 지금 좀 워드 시대가 아니거든. 워드가 아니라 그 당시 타자기를 주도했고, 워드는 그 워드기도 정형기가 하나 있었어. 그때. 한글이 이게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건 제 생각에는 그게 93년, 94년 이후부터야. 보급되기 조금씩 보급된 거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작업 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요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민족교육기관인 서정서숙이 성립됐던 독립운동 기지는 용정이죠. 그래서 B.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이제 볼게요. 2번 받고, 3번. 용정은 그 밑에 제가 388페이지에 보면 그 서정서숙 용정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좀 봐두세요. 예, 용정. 자, 3번 문제 볼게요. 3번. 3번은 이제 그 밑줄진 가정부의 수립을 목표로 정기한 활동만을 보기에 있는데 고른 것은, 자, 이거는 일단 그 단서가 된 게 가정부는 임시정부고, 요 신한민보가 있죠. 신한민보는 뭐의 기간지요? 재미한인단체였던 대한인 국민회의 기간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1910년 10월 5일 날 그 대한인 국민회 기간지였던 신한민보에서 발표한 그 대한인 자치기관의 논술 일부거든요. 요 근거는 제가 9편에서 찾았어요. 요거는. 그래서 이제 그 대한인 국민회는 그 미국에 있는 통합잔치죠. 원래 분리돼 있었는데 그 스티븐스 암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졌고요. 이 대한인 국민회는 일단 돈이 많아요. 상당히. 그래서 나중에 이승만이 그 독립운동하면서 이제 독립운동기에서 이승만 한 번씩 이름 걸면서 단체 이름으로 숫장을 걸어놓었던 게 뭐냐면 이승만이 그 돈이 많거든.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에서 이제 돈줄 지원을 받을까봐 이승만부터 얘기했는데, 그리고 임시정부 만들 때 이승만 대통령 모셨잖아요. 결국엔 뭐 때문에 그러냐? 돈 때문에 그래, 돈. 근데 돈을 많이 가져올 거라 생각했는데 이승만이 돈을 별로 안 가져왔거든. 그러니까 다 실망한 거야. 그때 만약에 이승만이 돈을 많이 가져왔으면 쫓겨나지도 않았죠. 근데 돈을 안 가져왔어. 그리고 이 사람이 돈을 하고, 물론 이제 100년 전쟁에 보면 독립운동에 쓰는 것보다는 유흥가 가서 탕진하고 젊은 여자 데리고 가서 놀고, 그런데 써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거는 교과서에 안 없더라고요. 예. 자,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대한인 국민회는 지향하는 게 뭐예요? 공화주의죠. 예, 공화주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임시정부를 만들어서, 가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뭐냐면, 여러 운동단체 통합을 하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죠. 그래서 조선 왕조 대신에 상권 분류 바탕으로 한 국민을 대표한 임시정부를 전환하는 그 시도를 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는 이제 해외 한인들 총괄하는 단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한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마다 지방 총회를 만들죠. 그래서 1912년에 북아메리카, 하와이, 시베리아, 만주 진영에 각 지방의 어떤 대표자를 소집해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에 대한인 국민회 중앙총회를 설치하죠. 그때 중앙총회장을 안창화 왔죠. 안창화. 그러고 나서 이제 누가 이제 장악하려면 이 조직을 이승만이 장악해요. 예. 그래서 이승만이 이제 그 대한인 국민회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조직이 있어요. 하나가 하와이에 있는 조직과 하나는 본토에 있는 조직인데, 본토의 조직은 안창호가 장악하고, 그 다음에 하와이 조직은 그 이승만이 장악해. 그래서 이승만하고 이제 그 김용만과 싸우다가 얘네들 제거하고 이승만이 하와이 장악하고 본토까지 나가서 장악을 했죠. 그래서 자기 자금줄을 이제 다 장악을 해버리는데, 이승만이 대한인 국민을 장악할 때 온갖 분열과 갈등, 그다음 암살, 이런 것들 조직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한번 그 TV 프로그램 나왔어요. 그 관련된 내용이. 자, 물론 여기서는 이승만 까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문제 풀어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단체가 조직한 그 활동 목표는 어디에 있까? 공화주의 단체들 관련된 것들 찾으시면 돼요. 공화주의. 그래서 일단 이제 보면 대한독립단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대한독립단은 이제 뭐 어떤 단체냐면 1919년에 4월에
그 봉청성에서 이제 의병장 출신이었던 박장호, 조맹선 이런 사람들이 조성한 항일 무장 독립군 단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고 조선왕조의 충성을 맹세하는 복병적인 성격을 띤 단체인데, 자, 그래서 이제 대한 국민회와 맞지가 않죠. 공화주의를 지향하는. 그냥 니네는 대한위군부인데, 이거 처음, 이 단체도 마찬가지죠. 대한위군부는 그 당시 이제 독립의군부네, 말을 잘못했네요. 예, 독립의군부는 1910년대에 임병찬이 만든 단체죠. 그래서 이것도 복병주의 단체죠. 맞지 않고. 그 다음 대동단계선언. 대동단계선언 누가 이제 얘기했죠? 대동단계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동단계선언은 그 당시 이제 이 대동단계선언은 이제 안창호 이제 유품에서 이제 발견된 건데, 요건 신한혁명당이 얘기했죠. 신한혁명당은 처음에는 복병주의 단체였지만 나중에 이걸 계기로 해 그 당시 공화주의 단체로 했고, 요때 처음으로 임시정부 수립 얘기를 해요. 하나 통합하자. 단결이라는 자체가 이제 하나 통합하자는 내용이야.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의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 맞죠? 그래서 대한민국민회가 이제 지방총회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더 합치기 위해서 그 당시 샌프란시스코의 대한민국민회 중앙총회를 설치하죠. 그래서 답이 디귿과 니을 요걸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내용인데, 잠깐 이제 390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한번 각자 보시고, 자, 이건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고르시면 돼요. 그래갖고 이제 한번 보면요. 자, 기획을 보면 이제, 조선의용대가 결성한다. 조선의용대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산하부대죠. 상관없고. 그 다음 니은, 사료편찬서. 맞죠? 사료편찬서는 이제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 당시 이제 임시정부 안에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어떤 항일운동 역사를 정리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활동했던 사람들이 이제 박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강수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죠. 이강수는 원래 처음에 이제 독립운동 하다가 그때 국내에서 자기 여자친구가 잡혔다는 소문이 들어요. 그래서 가서 여자친구 구하려고 갔는데, 구하고 나서 이제 딱 인천항에 내리니까 국보가 잡혔어. 그런데 일주일 만에 풀렸는데 몸이 너무 깨끗해. 하나도 안 다쳤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거는? 보통 이제 잡히면 뭐부터 하죠? 고문부터 하잖아. 고문 안 당했다는 거야. 그럼 뭐냐면 술수히 협조했고, 이때부터 이제 친일파 바뀌어요. 이강수는 여자들한테 되게 인기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여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사람인데, 민족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독립신문을 발행을 했죠. 그 다음에 워싱턴 특사 파견. 잠깐만요. 물 좀 받고. 그 다음에 애국공채 발행, 있죠. 강복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동북 항일 연군 관련된, 그거 같은데, 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관련된 것들이 이제 산업현장서, 그 다음에 독립신문 발행, 워싱턴 특사 파견, 예국공채 발행,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럼 답이 니은, 디귿, 니을, 미음, 이렇게 이제 보는데, 묻고 있는 거니까 4번이에요. 다만 이제 좀 설명하면 워싱턴에 특사를 파견하려고 하다가, 시도만 했지 잘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워싱턴 특사 파견 시도는 안 됐고, 자, 그래서 답이 이제 4번 쓰시면 되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했죠? 아마 다음에도 나올 것 같은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교과서, 이것들, 자료들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 그래서, 392페이지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내용 등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 표를 실어놨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 부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건국 강령 일부다. 가에 처음 주장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나와 나를, 신하기 위한 방안을 각각 쓰시오. 되게 1940년대 이제 말에 들어가면, 이제 41년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건국 강령 같은 것들, 해서 건국 강령들을 이제 많이 공부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미 일본이 망할 거라고 이제 생각했기 때문에, 후에 이제 복귀할 경우에 국가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이런 걸 해서 이제 각국이 이제 각 단체들이 건국 강령을 이제 공포하는데 그 건국 강령을 공포했던 단체들 공통점이 뭐냐면 꼭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기 조성왕의 삼민주의가 들어가. 그래서 삼민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전체를 보면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혼합하는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제3의 길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성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를 균등히 하자.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의 균등 논리를 보면 그 개인과 개인 간의 균등, 인균이라고 하죠. 예. 그다음에 민족과 민족 사이의 균등을 족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균등을 국균, 그래서 상균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또 그 인균은 또 세 개 균이 있죠. 정치, 경제, 교육의 측면에서 되게 강조하죠.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족균은 민족주의 자결을 의미한 거고, 국균은 식민정책과 자본제국주의의 배격, 심리학의 금지, 상호 불가능성과 침탈행위의 어떤 금지 이런 것들이죠. 근데 시험 문제에서 상균주의 하면 그 전체적인 상균주의보다는 주로 이제 뭐냐면 인균에 해당해서 정치, 경제, 교육 측면에서 얘기를 해요. 예. 자, 그러면 한번 이제 풀어보면, 자, 여기에서 이제 그 가를 처음 주장한 사람은 조성왕이고,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거기에 보면 정권을 균등히 한다. 이건 뭘까요? 보통선거죠. 보통선거. 그 다음에 이제 다를 보면 이권을 균등히 한다. 이거는 대생산 기간의 및 토지의 국유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그 학관을 균등히 한다. 의무교육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상균주의는 좌우익을 망라하고 다 수용을 했거든요. 예. 왜 수용했냐? 그 당시에 이제 만주나 연해주나 중국 본토에 있는 그 뭐냐면 한인들이 이 상균주의 지지했어요. 앞으로 국가를 만들 때 이런 국가상을 만들자. 그래서 그 당시 그걸 동포사회를 기반했던 이제 그 당시 운동단체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보통 이제 그 강복 후에 여론조사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하는 어떤 정치체가 뭐냐. 거의 7, 80% 뭐가 나왔냐면 사회주의가 나와요. 사회주의. 그리고 공상주의가 나와. 요때 공상주의라는 거는 공상주의는 이제 거의 50% 60% 나오고 공상주의 한 10% 나왔는데 사회주의가 다수였어요. 근데 여기 사회주의는 지금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상주의 의미가 아니라 요런 식의 상균주의적인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런 시스템이었어.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그 사회주의 의미는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엔 조성왕은 그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기국을 해가지고 해방공간이나 성립 과정에서 이제 상균주의 이념을 계속 펼치거든요. 근데 좌우 극단의 시대에 중간판 살아남지 못하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정치에 힘이 없고 양쪽 공격을 받다가 그 조선이 나중에 김구와 남북협상에 참여했고 1950년에 국회의원에 출마했다가 6.25 전쟁 때 납북이 되죠. 그래서 북한에서 사망한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조성왕도 그렇고 저기 예전에 이제 최근에 박열 아시죠? 이 박열도 원래는 이제 귀국했다가 6.25 전쟁 때 납북이 돼갖고 저희 평양에서 찍은 사진 하나 있어. 초보에 한 70대 박열 정도 사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 몇 년 어떻게 죽었는지, 몇 년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참 74년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75년에 죽었다는 설도 있고 근데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좀 쉬었다 할게요. 이 부분은.